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지금 제 옆에 조용히 자고 있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남의 아이를 안고 자으며 하루 종일 울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다 보면 문득 나는 누구를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싶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퇴사한 지 이제 딱 9개월, 직장 생활 12년 차였던 제가 전업주부가 된 이유는 단순했어요.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다 보니 회사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 내어 사직서를 냈죠. 그런데 제가 엄마가 아니라 어느 순간 보모처럼 느껴진 계기는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의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안한데 나 이번 달부터 복직해야 되거든. 애 맡길 데가 없어. 딱 3개월만. 나 일 좀 자리를 잡고 나면 바로 데려갈게. 그때 저는 무턱대고 그래, 데리고 와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같은 엄마니까 아이 맡길 곳 없는 그 애타는 마음이 너무 이해됐고 무엇보다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시누이 아이 돌보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버거웠습니다. 하루 두 아이를 돌보며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고 저녁이면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시어머니는 매번 저를 보면 이러셨죠. 너는 애 키우는 게 직업이니 편하겠네. 나는 너 젊었을 땐 장사하면서도 애 셋을 다 키웠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의 칠순을 준비하게 됐어요. 엄마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라 자식된 도리로 제대로 모시고 싶었죠. 한 달 전부터 오빠들과 상의하며 예약하고 사진 준비하고 선물까지 고민했습니다. 아이 셋 데리고 오기 어려울 것 같아 시누이 아이는 그 주만큼은 시어머니가 맡아주셨으면 했죠.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엄마 칠순에 잠깐만 시어머니께 맡기면 안 될까? 이제 3개월도 지났고 엄마 행사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불편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도 그 주에 칠순하시고 싶으시대. 양가 칠순 같이 하면 안 될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 칠순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계획했고 예약금도 냈고 음식도 맞춰놨는데 지금 와서 같이 하자는 건 우리 엄마를 뒷전으로 두겠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더 황당했던 건 시어머니가 다음날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나는 친정엄마보다 내가 먼저 아닌가? 며느리가 시댁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엄마 사진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가 바쁘면 안 와도 돼. 몸 조심해라라고만 하셨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엄마를 먼저 챙기자고. 아무리 며느리라도 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결심이 상상도 못한 사단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엄마의 칠순날 아침, 저는 어릴 적 입었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준비한 자그마한 연회장에는 분홍색 꽃 장식과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오랜만에 본 친척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엄마,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즐기세요. 제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하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그 말 한마디면 됐다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를 깨는 일은 곧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벤트가 한창 진행되던 중 제 핸드폰이 끊임없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엄마의 시간이고 한 번쯤은 제 뜻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며느리 도리냐? 내여 우리 엄마 무시하냐? 내가 널 어떻게 봤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우리 엄마 집에서 애 보고 있는데 왜 너 친정 칠순 간 거 말도 없이 그렇게 해?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고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걸까요? 그 순간
엄마가 저를 살며시 끌어안으셨습니다. 괜찮다. 이 일로 너 마음 상하지 말고 오늘만은 우리 웃자. 그 말에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딸로서의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연회장 바깥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나가보니 남편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그의 얼굴은 전날 밤과는 또 다른 싸늘함이 감돌았고 그 옆에는 신우이도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울고 있어. 너무 서운하다고. 칠순 같이 하자니까 무시했다며 그 말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엄마 딸이야. 당신이 엄마한테 효도하듯 나도 내 엄마한테 그러고 싶은 것뿐이야. 그 순간 신우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어. 언니도 애 돌봐주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 엄마도 챙겨야 하니까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제가 너무 많이 참은 데서 비롯됐다는 걸요. 괜찮아. 다들 사정이 있겠지. 이번만 참자 또 금방 지나가겠지. 그렇게 넘긴 날들이 쌓이고 쌓여 이젠 제 자리가 없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고 끊으려던 순간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넌 결국 너희 엄마만 챙기는구나. 그렇게 편가르기 하고 살면 평생 외로울 거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찢듯이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이상하게 시원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오늘만은 잘했다. 제 속에서는 조용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행동은 제 인생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시누이도 아이를 데리러 온다더니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저 아이들 밥 챙기고 집 안 청소하고 다시 재우고 마치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듯한 날들이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굳어 있었고 시누이는 눈치를 보며 제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고 서로 말없이 마주 앉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가방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얘 데려가라. 그 안엔 시누이 아이의 옷과 기저귀, 분유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이를 맡아달라는 건가? 아니면 다시 나보고 키우라는 건가? 그때 시어머니는 제게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희 엄마만 엄마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며느리가 며느리답게 시댁을 챙겨야지. 친정 편만 들면 그게 며느리냐? 그 말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차마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개월 동안 아이 맡아드렸습니다. 제 아이 둘 돌보면서 그 아이도 밤새 안고 재우고 울면 달래고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제야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해.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부탁드려 놓고선 언니 칠순도 못 챙기게 한 건 잘못했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손을 떨며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좋을 대로 살아봐라. 나는 이제 니네 집에 발도 안 들일 거다. 그 말이 문을 닫으며 뚝 끊겼을 때 현관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루 한가운데 앉아 그녀들이 남긴 가방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아이를 위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건 그 가방에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복수일까 포기일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가슴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조심스레 물었죠. 당신 엄마가 와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그는 고개를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상처받았대. 이제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응?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양보를 말하는 그 사람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는지는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친정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요. 그 문자 하나를 보내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를 공격해 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아이들 아침밥을 준비하려던 찰나 핸드폰에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 알림은 모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육아 모임 채팅방이었죠. 이상하게도 익숙한 대화체가 아닌 낯선 말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느리 사람 참 무섭더라. 애 맡겨놓고 생색은 다 내고 시댁 욕은 또 그렇게 하고 다닌다더라.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눈물 나더라. 그 며느리 무정하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불과 1시간 후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어머, 수진 씨, 요즘 좀 힘들겠다. 아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았다고 하더라. 그래도 집안일은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쵸?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의 이야기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와전되고 와전되어 제가 마치 이기적이고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된 듯 퍼지고 있었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토록 조용히 참고 살았던 나날들이 이런 식으로 뒤틀려 돌아오는 걸까요? 아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에게 보이지 않게 고개를 돌려 닦았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은 도무지 멈추질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알아? 남편은 어색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엄마도 답답하니까 몇 마디 한 걸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우리라는 이름 아래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말도, 어떤 배려도 더는 소용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당황과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죄송해요. 엄마가 나한테도 전화해서 언니 욕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저는 그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지켜야 할 것 같아. 그 다음 날 저는 육아 모임 채팅방을 나왔고 휴대폰에서 우리 동네 앱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체면,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용한 반응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분노의 불을 지폈는지 다음 주말 시댁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남편의 태도까지도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남편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전까지는 조용히 넘어가던 말들에 하나둘씩 태클을 걸기 시작했죠. 넌 왜 엄마 말을 그리 민감하게 받아들여? 가정은 서로 이해하는 거지. 네가 너무 극단적이야.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하다. 애들도 보고 있는데 좀 자중하지 그래? 그 말들 하나하나가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애 키우느라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그 애는 내 조카인데 내가 키웠고 모든 집안일도 도맡아 했고 시댁 행사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내가 극단적이라고, 내가 예민하다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엄마 집에 다녀올게. 며칠만 애들 데리고 쉬다 올게. 그 말에 남편은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망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불만이면 그냥 끝내자는 말이야. 뭐야? 그 말에 아이들이 놀랐겠고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말했죠. 이건 도망이 아니야. 당신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나도 나 좀 돌봐야 할 것 같아서
짐을 꾸리는 내내 남편은 뒤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이 장난인 줄 아나? 다들 며느리 역할 하면서 사는 거야. 결국 저는 캐리어 하나에 아이 옷 몇 벌을 담고 택시를 불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은 수년간 쌓인 서러움의 결정체였습니다. 고생했지, 수진아. 엄마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된장찌개를 끓이셨고 묵은지에 밥 한 숟갈 얹어 건네셨습니다. 딴 거 없어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이제 그만 참아도 돼. 그날 밤 친정에서 묵으며 나는 처음으로 쉬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뭐라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나를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애는 절대 못 보게 하겠대. 네가 이 집 나간 순간부터 이혼 준비하라고 하시더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끝은 이혼으로 가는 걸까요? 이혼 준비하자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던 순간 저는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는 문제였을까? 당신 그게 진심이야? 조용히 묻는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셨어. 솔직히 나도 요즘 네가 너무 바뀌었다고 생각했어. 옛날엔 다 이해해주던 네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이었죠? 그래? 내가 변했지.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나는 식탁에 앉아 그동안의 날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첫째를 낳고 친정의 도움도 못 받은 채 시댁과 남편만 믿고 버텼던 그 시간들. 시누이 아이까지 데려와 기저귀 갈고 밤새 안고 재우고 한 번도 힘들다는 말 못하고 웃으려 애썼던 나. 그 모든 걸 남편은 모른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이야?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만 희생을 요구하던 그 가족? 당신 엄마가 상처받았다고? 그럼 나는 대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친정엄마가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라도 내 편에 서줘야 해.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스스로에게.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늘 참고 이해하고 맞춰주느라 나는 나를 돌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돌아갔고 거실엔 쓴맛 가득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두렵기도 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더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직접 지키기로. 그리고 그 시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의 시작으로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바로 가정법률 상담소였습니다. 가정법률 상담소의 문을 들어설 때 제 손은 땀이 차서 축축했고 가슴은 콩닥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로 가야 하나? 수없이 되뇌이며 도착한 곳이었지만 막상 상담사 앞에 앉으니 속에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버려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과의 관계, 시댁과의 갈등, 육아와 희생에 대한 부당한 기대,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문제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날 저는 상담을 받으며
제가 그동안 감정적으로 얼마나 눌려 있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이혼은 아직 아닐지라도 당신이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날 저녁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이제는 네가 행복할 차례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고 그걸 읽은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너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목적이 아니야. 나는 나를 지키고 싶은 거야. 내 인생에서 나를 지워가며 당신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이제 그만할래. 그 뒤로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가족을 이렇게 깨는 게 며느리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떨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을 돌볼 거야.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졌지만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함이 내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첫날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야 나도 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제 결심을 무너뜨릴 듯한 사건이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계획된 방문으로 벌어집니다.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아이와 산책을 다녀온 오후였고 저는 친정집 앞마당에서 세탁물을 걷고 있었죠.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그 얼굴, 주변을 노려보는 듯한 눈빛. 시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말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벌컥 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며느리 맞니? 어디서 감히 내용 증명까지 보내?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니? 그 소리에 엄마가 급히 달려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세요, 시어머니? 엄마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한치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놔둬요? 며느리가 어른 앞에서 이딴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늘 온화하던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강한 단호함이 비쳤죠. 저희 수진이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저한테 힘들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시댁 행사, 조카 돌보기, 남편 내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발짝 다가와 저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결국 네 애들까지 상처받게 될 거야. 그게 다 네 업보다. 그 순간 현관문 뒤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던 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제 친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소란 피우시면 진짜로 법적인 조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핸드백을 움켜쥐고 뒤돌아섰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렇게 당할 사람 아니야.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더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엄마와 마주 앉아 있던 거실.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해도 괜찮아. 사람이 가족이란 이름만으로 참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더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로, 누군가의 딸로, 엄마로 스스로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으로부터 합의이혼이라는 말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합의이혼 이야기 좀 하자. 문자 한 줄. 그 문장이 내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뒤흔들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나. 힘들어도 우린 가족이니까 하며 눈물 닦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다. 친정집 베란다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혼, 채끝. 정말 이게 끝일까? 엄마, 나 이혼할까 봐. 작게 꺼낸 제 말에 엄마는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다. 수진아, 네가 끝내고 싶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더는 네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끝내야 한다면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말이 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허락 같았거든요. 며칠 후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적한 카페 구석, 예전 같으면 설레었을 자리에서 우리는 차가운 말들을 주고받았죠. 네가 정한 길이니까 나도 더는 잡지 않을게. 이혼하야. 남편은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합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찢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살겠다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혼은 당신이 원하는 선택이지 내가 원한 결말은 아니야.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당신은 나랑 진짜 가족이었니? 아니면 당신 가족 안에 나라는 사람을 그냥 끼워 넣고 싶었던 거야? 그 물음에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을빛 아래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그러나 인생은 늘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흐르는 법.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등장은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안겨주게 되죠.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조심스레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그녀는 눈가가 붉어진 채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주방 식탁에 마주 앉은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무심했어. 엄마 편들기 바빴고 언니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간 원망스러웠던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라는 건 상대의 눈빛만 봐도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나중에 알았어. 내 애 맡겨놓고 언니가 자기 아이들까지 돌보면서 하루 종일 버티고 있었단 걸.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죠. 우리 다 잘못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더라.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웃을 수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손 내밀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다. 괜찮으면 얼굴만이라도. 저는 아직 그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저를 더 돌봐야 할 시간이니까요. 아이들은 이제 엄마 품에서 편안히 잠들고 엄마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깐이라도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 한 줄을 적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마주하게 될지 몰라도 그때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닌 존중이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엄마이자 딸이고 무엇보다 나로서 존중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잃어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감사합니다.